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1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부정부패를 해결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강세 전망 여전히 유효할까? 비트코인과 한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가 지금 동조화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부편집장이 올해 비트코인 강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근거들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안카를로 전 CFTC 회장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 연준 의장이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디지털 달러 설계의 민간 역할은 필요치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이 고마이누를 출범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볼턴 회고록에서 이 트럼프가 재무장관에게 이 비트코인 거래 단속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세계경제포럼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공공조달 계약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은 콜롬비아 감찰감실 그리고 이 미주 개발은행과 함께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한 개념 증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약 9조 5천억 달러, 하나로는 약 1경 1,54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 규모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이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빈번한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돼서 전체 자금의 30%가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의 이제 목적은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을 공공조달 계약의 입찰 과정에 접목하는 것인데요. 개념 증명 솔루션은 올 하반기에 이 콜롬비아 국립대학에 들어가는 물품과 서비스의 실제 조달 과정에서 시범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전자 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도로, 공사, 학교, 건축 등 공공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해당 플랫폼에 공급 업체로 등록하고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록으로 투명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조달에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전 공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술을 도입한 플랫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수석인 애슐리 란퀴스트는 이 공공 조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로 블록체인이 언급되는 이유는 공유 가능하고 불변하는 기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내용은 정부 관계자라고 할지라도 이 검열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의 가장 강력한 가치는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고 입찰이 거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여자들이 확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입찰 평가,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자동화하고 이 타임 스탬프 기능, 스태핑 기능이 지원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과 같은 이 비허가형 블록체인에서 이러한 강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점차 이런 이제 공공 조달 부분에서 이 블록체인의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정부패들이 있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이제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누가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투명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지금
입찰이나 관련된 정보들이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지금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유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세계 경제 포럼은 이 하이퍼 레저 비수나 이 베이스라인 프로토콜 등 이 허가형 블록체인과 비허가형 블록체인을 결합한 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어, 내용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크립토 블렛의 분석인데요. 크립토 블렛은 지금 뭐 두 가지 상황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필, 그린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 약이냐 뭐 그 녹색 약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방향성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8,750달러 선까지 한번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 서포트 라인 깨고 다시 한번 또 내려가서 7,950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방향성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힘이 이제 더 이상 유지를 하지 못하고 약화되면서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히려 상단으로 뚫고 올라가는 형태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000달러 선 정도의 이제 저항선이 위치해 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1,600에서 11,000달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이 확연하게 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10,000달러 선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에는 당연히 이 하락세가 더 커 보이죠. 확률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9,400달러 선 정도의 이제 지지선이 있는데 이 선을 뚫고 내려가느냐, 이걸 이제 관건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켓본부라는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로켓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단의 이 트렌드 라인의 저항선이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9,966달러 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이 이제 상단으로 꺾여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기로점이 요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6시간 봉으로 지금 본 내용이고,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방향성이 이제 틀어지겠죠. 어느 쪽으로든. 그래서 로켓본부는 이렇게 여기를 이제 9,966달러 선을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뚫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웨슬라드의 분석인데요. 웨슬라드는 조금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볼륨, 이 거래량을 차트에서 이제 적용을 한 건데, 이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과거에도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시점이 있으면서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이런 형태를 이제 다시 한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줄어들고 있고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거래량의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과거에 상승했던 패턴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런 형태의 상승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500달러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8,655달러 선 정도가 이제 중요한 다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깨진다면 이제 위험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강세 전망 여전히 유효할까? 예,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과 S&P 500의 동조 현상이 뚜렷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플랜비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과 그리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동조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완벽하게 동조화된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8,000달러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혹은 반대로 S&P 500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 말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하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지수가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도 한번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횡보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똑같이 S&P가 떨어졌을 때 폭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우선은 S&P 500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더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S&P 500은 이제 전 세계적인 증시이고 이 시장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S&P 500이 먼저 움직이는 게 지금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S&P 500의 지수 움직임도 같이 동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S&P 500이 이제 하락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자, 그리고 블룸버그 부편집장 올해 비트코인 강세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6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부편집장 겸 이 유명 경제학자인 조 웨이샌더리 이 최근 블룸버그 보도 기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수 없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제 위기가 비트코인의 호재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상실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주식시장과 비트코인과 상관성이 상승했고 이 리스크 해지 기능이 약화되었다라는 언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 금 기능을 디지털 금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반감기 후에 가격 상승 견인 작용에 대한 기대치가 하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 연방준비위원회 재정 확대 정책 후 기대 이하의 반사 이익을 기록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젊은 투자자 증가 및 전통 투자 자산과 신형 투자 자산 간의 경쟁 고조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인 메사리의 창업자 라이언 셀키스는 이 웨이샌더의 견해에 대해서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과거 유동성 위기에 대처할 해지 역할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를 뛰어넘은 적이 없으며 항상 반감기 직후에 기대치를 상회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종류의 자산이 동시에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웨이샌드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될 것이다 라고 셀키스가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셀키스가 이제 그 동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젊은 투자자가 증가한다라는 주장에는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셀키스의 말을 빌어 이 대규모 기관 투자들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반등할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젊은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로빈후드와 같은 주식거래 플랫폼 덕분이라고 설명을 하고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조되는 건 이 젊은 투자자의 증가 이 부분에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 투자자의 증가가 과연 어느 자산으로 이제 투자가 몰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자산에 조금 더 이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젊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갖을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투자자는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그 자금력이 조금 이제 낮습니다. 기존에 원래 그 투자자들보다는 자금 투자 여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안카를로 전 CFTC 회장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국제금융법 관련 기사에서 XRP가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스트인 호웨이 테스트에서 한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XRP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를 만족하지는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안카를로 전 회장이 암호화폐 자산을 평가할 때 유가증권 및 거래위원회가 이 XRP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데서 나온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 해석에서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이 XRP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선 SEC에서 이 XRP가 이제 증권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아직 분류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아직도 논란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왜 지안카를로 회장이 이 CFTC 수장이었던 지안카를로 회장이 XRP가 주식형 토큰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이걸 이제 살펴보면 단순합니다. 지안카를로 전 회장이 리플이 고용한 로펌인 윌키파르 앤 갤러거라는 이 로펌의 선임 고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 이제 회사와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XRP를 두둔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선 뭐 이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우선 이해관계가 걸쳐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말에 좀 신빙성을 좀 낮게 만드는 효과를 주긴 합니다. XRP가 이제 유가주거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 연준의장이 디지털 달러 설계에 민간 역할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디지털 달러 연구 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처음 이걸 했는데요. 지금 디지털 달러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 연준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디지털 달러의 설계는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이며 민간은 화폐 공급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민간이 디지털 달러 설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묻는 이 톰 에머 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올해 초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이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 미달러의 디지털화를 연구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디지털 달러의 대략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30페이지 분량의 디지털 달러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들을 하지는 않고 있었고요. 좀 미적지근하게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달러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이 발행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목표로 지금 디지털 위안화가 나온다면 디지털 달러도 결국에는 개발되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연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직접적으로 이 디지털 달러 아이디어를 이제 받아들이고는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디지털 달러가
지금 연구 개발될 가능성들이 지금 이제 더 높아진, 아니면 지금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아직 말하진 않아서 이거 모르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이제 민관이 협력 체계를 가지냐 아니냐 하는 건데요. 우선 민간 기업과는 이제 협력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뭐 그 좋아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가 이제 불이 붙게 된 게 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체계의 비효율적인 면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런 논의가,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미국 이제 하원의원 의회에서도 이제 이런 회의들이 계속 개최가 되고 있고 관심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이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고마이누를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 고마이누를 따로 출범을 했는데요. 고마이누는 이 노무라 홀딩스가 암호화폐 협력업체인 레저 그리고 코인시어스와 함께 만든 합작법인으로 저체금융서비스위원회 관할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코인시어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장마리 모네티가 고마이누의 수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네티 CEO는 지난 4에서 5개월 동안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시범 가동했으며 이제 신규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마이누는 이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에 기존 금융기관급 기술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또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준수하고 신원과 출처가 확인된 고객, 토큰만 취급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투자은행 및 증권사의 지주회사인 노무라 홀딩스가 지원하는 이 고마이누는 신뢰할 만한 인프라의 부재로 암호화폐 채택을 망설였던 기관급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진입로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홀딩스 수석 디지털 책임은, 노무라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개발에 주력해왔고 관련 수탁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금융산업 내에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 진출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와 그리고 증권거래소 그룹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등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국민은행과 그리고 NH농협은행이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는 발표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서비스들, 금융산업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각국마다 지금 디지털 화폐들의 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금융회사들이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